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우리 선수끼리 맞붙은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합 복식 4강전에서 후배팀인 김원호, 정나은조가 선배팀인 세계 랭킹 2위 서승재, 최유정조를 제치고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탁구에서는 신유빈이 일본을 꺾고 20년 만에 올림픽 탁구 단식 4강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새 정책위 의장에 TK 4선 김상훈 의원이 전격 발탁됐습니다. 이로써 한동훈 지도부의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당 3역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서 2시간 동안 번개 회동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의논하며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코인왕 존버 킴이라고 불리며 800억 원대 코인 사기를 치고 해외 도주를 시도했던 40대 박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모 씨가 시골 창고에 숨겨둔 슈퍼카 13대 200억 원어치를 압수하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역시 첫 소식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기분 좋은 올림픽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천재 탁구 소녀 삐아기 신유빈 선수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진행된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일본의 히라노 선수를 꺾고 준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소감 들어보시죠. 그냥 한 포인트씩 잘 준비하고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들도 다 이길 수 있는 경기 하겠습니다. 이번에 눈물은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끝났다.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천봉 선수는 잘하는 선수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메달 2개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를 봐도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신유빈 선수. 어제 여러분도 경기 보셨죠? 초반 3대 0으로 아주 가뿐하게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히라노 선수가 타임 아웃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온 다음에 흐름이 뭔가 끊겼습니다. 7게임을 모두 치르고요. 결국에 마지막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혈투 끝에 드라마 같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정말 어제 경기는 정말 끝까지 땀을 쥐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어제 저녁 시간에 이 경기가 열렸었기 때문에 아마 식사하시던 분들이 아마 숟가락 내려놓고 한참을 경기를 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사실 세 세트를 내리 가져왔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쉽게 당연히 끝날 이긴 거라고 거라고 생각했죠. 생각을 했었는데 히라노 선수가 좀 노련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하. 이 히라노 선수를 지도했던 오강원 감독이 이제 지금 우리 대표팀을 이제 지도하고 있지만 오강원 감독이 히라노를 지도한 적이 있거든요. 일본 대표팀의 코치로 이제 부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히라노 선수가 좀 본인의 것만 하려고 하고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능력이 좀 떨어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강원 감독도 워낙 히라노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것을 준비했었는데 히라노 선수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이게 옷을 갈아입겠다. 라면서 쿨링 타임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이후로 세 세트를 히라노 선수가 다 가져가게 되고요. 결국 마지막 세트에 가서 그것도 듀스 접전 끝에 결국에 이제 신유빈 선수가 이기게 됐는데 저는 경기 끝나고 결승전인 것처럼 신유빈 선수가 울었거든요. 맞아요. 네, 신유빈 선수가 그렇게 경기 끝나고 늘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본인도 쉽지 않은 경기였다는 걸 거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만큼 본인도 마음을 졸였고 아까 인터뷰에서 들으셨죠?
안도의 눈물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에 신유빈 선수도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또 히라노 선수도 아쉬움의 눈물을 동시에 두 선수가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유빈 선수가요, 이제 20년 만에 탁구 단식 4강에 진출한 건데 남은 상대가 지금 만만치 않은 선수더군요. 중국의 천멍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한때는 여자 탁구 세계 랭킹 1위에도 올랐던 선수고요. 네. 현재는 뭐 세계 랭킹 4위까지 내려가 있고 중국의 수닝사에게 세계 정상의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계 랭킹 4위에 신유빈 선수보다는 오히려 랭킹이 높기도 그렇겠죠.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어쨌든 에이스 역할을 했었고 네. 도쿄올림픽 2관왕인 선수입니다. 네. 아무리 지금 하향세라고 하더라도 신유빈 선수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유빈 선수는 지금 기세가 좋죠. 그렇죠. 기세가 좋고 또 네. 신유빈 선수는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네. 충분히 해볼만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천멍 선수는 방면에 하향세를 타고 있다는 그렇죠. 점은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유빈 선수, 천멍 선수에게 절대 기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기세가 오르는 중이죠. 그리고 경기 도중에도 이 모자라는 에너지를 흡입하는 그런 신유빈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경기 도중에 신유빈 선수가 오물오물 간식이나 식사를 하는 모습에 아주 다들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고요. 또 엄마가 싸준 주먹밥을 꺼내 먹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먹기 전에 이렇게 인증샷도 찍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주변 같이 훈련하는 선수들이 찍어주면서 이게 네. 또 SNS를 타고 유명해졌는데 지금 신유빈 선수의 어머니가 파리에서 신유빈 선수를 위해서 계속 주먹밥을 만들어서 아하. 훈련장에 공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엄마 밥이 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본인이 경기하면서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음식을 먹다가도 옆에 취재진들이나 경기 운영진들을 보고 미안했던지 배 안 고프세요? 뭐 같이 좀 드시죠? 이렇게 권하는 모습에 더더욱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귀여워했다고 하네요. 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들 네. 예뻐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해맑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하나의 명경기가 펼쳐졌죠. 바로 배드민턴 혼성 복식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팀끼리의 승부여서 더 흥미진진했는데요. 결과에도 이변이 있었습니다. 어제 작가님께서 선배팀, 워낙 잘하는 팀이고 후배팀이 같이 맞붙지만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올림픽 경기라는 것은 특히 토너먼트가 딱 되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그 순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승패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변이 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원호 정나은조 같은 경우는 올림픽 첫 출전이기도 하고요. 네. 김원호 선수 같은 경우가 서승재 선수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존경하는 선배예요. 그야말로 청출어람을 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나은 선수 역시 최유정 선수에겐 후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배 선수들이 선배 세계 랭킹 2 선수를 이긴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5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김원호 정나은조인데 네. 이번에 큰일을 해냈는데 그만큼 접전인 경기였고 서로가 너무 잘 아는 팀들 간의 경기 또 아마 선수촌에서 연습 경기를 두 팀이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준비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경기 자체가 모든 걸 쏟아부은 경기였을 만큼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원호 선수가 경기 끝내고 토했다면서요. 네, 3세트 중간에, 네, 중간에. 경기 도중에 갑자기 메디컬 타임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닥터를 불렀고요. 보니까 구토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네. 온 힘을 다했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후에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경기에서 그런 적이 처음이었대요. 아하. 근데 그때가 자기는 그러니까 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체력적으로 아마 무척 힘든 경기, 또 아무래도 선배랑 경기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가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경기니까 아마 힘든 경기 치렀다고 볼 수가 있고 박수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토하면서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선배 팀을 이기고 자 은메달 확보까지 갔던 후배조들. 그런데요, 이 김원호 선수가요 알고 보니까 배드민턴 금수저였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과거 왕년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였다고요? 네, 지금 삼성생명 감독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이름 들으시면 배드민턴 올드 팬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기령아 감독입니다. 네. 우리가 김동문 기령아조, 아하. 기령아 정소영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할 텐데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여자 복식 은메달, 바르셀로나에서는 여자 복식 동메달을 땄던 네. 메달리스트 집안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김원호 선수는 은메달 확보입니다. 지금 네. 정나은 조 같이 복식. 그러면은 만약에 결승에서 금을 따면 모자 금메달리스트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원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머니의 그런 후광을 받고는 자랐지만 그게 또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죠. 그래서 김원호 선수가 이번에 이제 결승전을 간 후에 이제는 기령아의 아들이 아니라 네. 자신의 어머니가 김원호의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이 참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김원호 선수의 어머니 길영아 감독이 지도하는 선수 가운데는 자랑스러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도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도 지금 여유 있게 8강전에 진출한 상태인데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싱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임애지 선수가 8강전 판정승을 얻으면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동메달을 확보했죠. 딱 보고 제발 나여라 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 뒤를 이룰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시안 게임을 2번이나 나가고 올림픽을 나갔음에도 계속 메달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메달인데 교수님들한테 부모님이 이 시합장 오셨거든요. 와줘서 고마운 것 같아요. 와주신 것 자체로 힘이 많이 됐어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메달로 동메달이 그치지 않고 싶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올림픽에는 좀 특이한 점이요. 동메달 결정전을 하지 않고 준결승을 펼치는 두 선수 모두에게 동메달을 수여한다고 하네요. 이게 복싱에만 복싱에만. 관련된 룰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복싱은 타격을 하는 그런 그렇죠. 스포츠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네, 엄청 심하죠. 그리고 경기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복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혜지 선수는 이제 이미 4강전에 올랐기 때문에 동메달을 확보한 상태로 이제 준결승을 치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결승까지 갈 가능성 지금 누구랑 붙게 되죠? 그럼 결승에서? 저는 이제 준결승이니까요. 아, 준결승. 네, 트르키예 선수랑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누구랑 붙든지 이 결승전을 갔으면 좋겠는 게 네. 결승전을 프랑스 테니스 오픈을 하는 롤랑 가로스라고 아시죠? 네네. 클레이 코트. 네. 거기서 거기 특설 가셨었잖아요. 네, 저는 거기 윈블던을 갔었고 예. 네, 프랑스는 안 갔었는데 거기에 특설 무대를 설치해놓고 결승전을 치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이 얼마나 이 복싱의 어떤 결승전을 큰 이벤트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임혜지 선수가 여기에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바람 가져봅니다. 경우의 수가 좀 있긴 하지만 결승에 가면 북한 선수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올림픽 복싱 종목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XY 염색체, 그러니까 남성의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 경기, XX 염색체를 가진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들의 경기에 출전하면서 성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보니까요, 이 XY 염색체를 가진 선수의 주먹을 맞고 불과 몇십 초 만에 이 이탈리아 선수가 경기를 포기했어요. 네, 코뼈가 부러졌다고요. 아예. 그렇습니다. 알제리의 칼리프라는 선수의 이제 주먹을 맞은 건데 네. 이 저 선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빨간색. 네, 근데 지금까지 복싱하면서 이런 주먹을 느껴본 적이 없다.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XY 염색체가 이제 뭐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이 개막전부터 있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IOC는 자신들은 도쿄올림픽의 기준을 따랐다. 아하. 근데 도쿄올림픽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했거든요. XY 염색체로 네. 그걸 성별을 구분할 수는 없다. 아하. 그것만으로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환 선수에게도 출전권을 도쿄올림픽을 줬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기준으로 따르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선수 외에도 타이완의 류이팅 선수라는 선수도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저 경기를 포기했던 이탈리아 복싱 선수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번 프랑스 올림픽 곳곳에서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복싱 경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여자 레슬링의 간판 선수죠. 이한빛 선수가 원래 파리올림픽에 출전을 못했었는데 뒤늦게 파리행 티켓을 따게 됐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을 할 수 있는 대회에 출전을 했다가 몽골의 어려영 선수에게 져서 이한빛 선수가 나가지를 못했는데 네. 이 선수가 도핑에 적발이 됐습니다. 원래 나가려고 나가려고 했던 선수가? 네, 근데 이 선수가 도핑에 적발됐으니까 그 다음 순위인 우리 이한빛 선수가 네. 극적으로 파리행 티켓을 따게 됐는데요. 네. 이제 빨리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통해서 그렇죠. 올림픽을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좀 여유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레슬링 같은 경우는 그레코로망형이 먼저 열리고 자유형이 열리는데 네. 여자 같은 경우는 자유형만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좀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그렇죠.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레슬링이 올림픽에서 침체를 겪고 있는데 네. 이한비 선수가 극적으로 올림픽 출전을 한 것도 다행이고요. 네. 가서 좀 선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에는 얼마나 꿈 같은 무대이겠습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작가님 오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내용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확인해 보시죠.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당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사무총장으로 드립니다.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죠.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 우리 당원들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당의 화합과 그리고 2년 뒤의 시선 승리, 대선 승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오늘 원내대표와 많은 의견 교환을 거쳐서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정치권 이야기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김수민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일단 사퇴 압박에도 말을 아끼는 중이었었는데요. 정면 충돌로 치닫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긴 했었지만 예상보다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고비를 넘긴 모양새입니다. 시험대에 올랐던 한동훈 대표, 자 정치력의 승리를 이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아직 단계가 좀 남아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문제를 잘 풀었다고 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부전이구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번 그 정책위 의장 인선 과정에서 사실 누구와 정면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그 정무직 당직자 전원 사의를 표명하라고 하는 일이 있었을 뿐이고 누구와 충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임면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기만 했을 뿐이고 결국에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자진해서 사임을 함으로써 상황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오늘은 네. 지금 그 사선의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김상훈 의원의 그 양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의원총회에서도 무난하게 추인이 통과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그 지도부의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이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정책위 의장 문제가
굉장히 풀어야 될 과제였는데 윤 대통령을 만나면서 대표께서 알아서 잘 하시라 이 말이 나온 이후부터 급물살을 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그 다음에도 정정식 전 의장이 어제 최고위원회 참석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적이 있어서 대통령의 말로 자동으로 바로 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아하. 다만 이제 정점식 전 의장이 사퇴를 하게 된 배경에는 친윤계라든지 이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뒷받침해주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고 이게 뭐 바람직한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당직자 전원 사의를 표명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또 크게 정점식 전 의장에게 압박이 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 전 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그래도 대표에게 당직자 그 본인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에 대한 임명권은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비춰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정책위 의장이란 자리는 사무총장과는 다른 그런 직책이고 원내기구에 속해 있고 의원총회 산하에 설치되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라면 1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정책위 의장을 대표가 사퇴시킬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국민의힘 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를 재정비하는 것 예, 이런 원칙적인 접근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한동훈 대표는요. 여러 의원들이 함합형에 올랐지만 이 가운데 TK 4선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주문하셨습니다. 수사가 완결되고 나서 수사가 미진할 때에 실행하는 것이 특검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황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개파 프레임 그런 게 있던데 저는 당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런 게 작용할 그게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진정성을 갖고 또 말씀을 드릴 테고 그러면 아마 당내 의원님께서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이 TK 4선 중진입니다. 색깔이 비교적 옅다. 이렇게 되면은 친윤, 친한 모두 뭐 큰 이의 제기는 없을 인물이 맞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김상훈 의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구시에서 경제통상국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19대에서부터 대구 서구에서 내리 4선을 한 의원입니다. 재선일 때는 당 정책위에서 수석 부의장을 했었고 3선일 때는 후반기에는 당 기획재정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정책위에 굉장히 어울리는 인사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TK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방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와 함께 했었던 이 러닝메이트 이런 그리고 좀 지지해주는 의원들 중에서는 당시에는 재선의 김영동 의원 이외에는 TK 쪽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결국에는 어떤 국민의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쪽의 인사, 4선 의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 어울리는 경제통을 선임을 함으로써 어떤 탕평 인사 그리고 본인의 정치력도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깔끔한 마음으로 혹시 자리를 내줬을까요? 어제 정책위 의장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대로 당헌과 배치되는 이런 주장에 따라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당대표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는 말에 따라서 제 거취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알아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자, 정점식 의원 사퇴를 하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당 대표나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또는 이 당원과 배치돼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운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반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임 그 의장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뭐 갈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분명 그 과정 추인 의총에서 방금 그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말한 부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순리대로 어떻게든 갔다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친윤 측에서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에 대한 힘을 빼기 위한 잽정도를 날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임 당대표가 새로운 정책위 의장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굳이 며칠 끌으면서 뭔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제 오늘 사퇴를 하면서 면직권이 없다라는 불언, 그러니까 당대표는 면직권이 없음에도 사무총장을 통해서 압박을 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굳이 새로 취임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당대표가 갖지 않아도 되는 뭔가 상처를 입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의총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을 표출할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말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면서 뭔가 당대표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더 심하게 이루어질 경우는 계속해서 갈등이 이루어지겠죠. 아마 초반부터 당대표 임기 초반부터 친윤 세력들이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새 정책위 의장이 지명이 됐습니다만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추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친윤들이 아까 정점식 전 의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운을 남긴 것처럼 뭔가 좀 반대 의견도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냐. 이런 우려는 조금 남아 있어요.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 김상훈 정책위의장 지명은요.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째로 일단 인물이 적합합니다. 당에서 정책위 부의장을 한 번, 수석 부의장을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고 사선의 중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됐을 걸로 봅니다. 김상훈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서구는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옆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 내정자의 그 양력을 보면은 정진석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했습니다. 지금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산과의 원만한 관계까지 다 염두에 둔 인선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은 누구에게도 없어 보입니다. 아마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총회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새 이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좀 풀려가고 있죠. 그러나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은 남아 있습니다.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민주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십시오.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되었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명색이 당대표인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서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동훈 대표를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 제3자 특검법 이 내용도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좀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법을 빨리 내라고 제안하는 걸 보면 혹시 여당 내에 분열을 좀 조장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좀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결과적으로 여당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다만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전당대회 때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먼저 제시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겠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대표라든지 이쪽에서 당론을 굳혀줘야 그때부터 협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협상을 하는데 만약에 협상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협상하는 사람이 그 자기 당에 돌아갔을 때 그 안으로 타결이 당 내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협상 상대방 입장에서도 협상을 할 가치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안을 먼저 굳혀놓으라라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전략적인 그런 속내는 좀 차후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지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번개 회동을 했습니다. 됐던 게 아니라요. 갑자기 국회에서 만나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요? 이러면서 자리를 옮겨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본회의장의 모습, 지금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얘기가 나누어졌는지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은 일단 뭐 보궐선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지금 현안들, 특히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월에 지금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죠. 네. 원래 재보궐선거가 1년에 4월, 10월 2번만 실시되다가 다시 한 번으로 줄었다가 단체장 선거에 한해서만 2번으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10월에 실시되는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두 곳은 호남이기 때문에 아마 각 당이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할 것인데 나머지 2곳이 인천 강화군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이 부산 금정구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권이 분열되면은 사실상 이기기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합의를 할지 네. 뭐 민주당이 뭐 제1야당이지만 부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한 뭐 조율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 상황이 야당들은 뭐 단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뭔가 그 루프가 돌고 있는 듯한 네. 뭔가 법안은 발의되지만 계속해서 재의결 요구가 오고 그걸 부결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두 분이 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일단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반면에 또 재보궐선거에서 야권끼리 꼭 또 표가 흩어지면 안 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저렇게 야권이 단일 대우로 갈수록 좀 힘들어지잖아요. 글쎄요. 근데 단일 대우를 한다고 해도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두 분이 한 이야기에 저는 중심된 이야기는 아마도 한동훈 특검법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 한동훈 특검법이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부분 뭐 몇 가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뭐 수사 의뢰를 한 부분 그리고 고발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과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한동훈 특검이라는 것이 만약에 민주당이 함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른 특검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이렇게 전선이 확대되는 것이 있어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쯤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이 교섭단체입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가 지금은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가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12명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최근에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보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논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공식적으로 뭐 공개되거나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해서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런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회 상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상임위에서 전쟁이 펼쳐지다시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방위 역시 아주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나간 국민의 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국방위는 9달이 됐는데도 한 분도 개최 않았습니다.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신 나갔으니까 나갔다고 하는 거지.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 국기원을 해봤다는 사람이 말이야. 목소리 좀 낮추고. 그래서 매우 존경받는 장군이셨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하는지. 저는 여기가 육사 서로대간에 싸웠던 줄 알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자, 국방위 첫날부터 육사 선후배 간의 신경전이
펼쳐진 겁니다. 한 사람은 4스타 출신, 한 사람은 2스타 출신인데 반말이 오가면서 아주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군 내부에서 있었다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네, 뭐 군 내부라면 이제 뭐 기수라든지 연공 서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오시니까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군대물이 많이 그 사이에 두 분 다 빠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근데 이제 정책에 따라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건 괜찮습니다. 특히 한일 동맹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은 사실 뭐 그 부분이 어떤 누군가를 폄훼하기 위해서 쓴 취지의 표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네. 굳이 쓸 필요는 없었다. 격렬하고 신랄하게 표현해도 되는데 네. 다른 표현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감정적으로 좀 불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래도 한일 동맹에 대한 비판 발언은 김병주 의원이 이어가되 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누그러뜨리는 그런 발언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국민의힘 그렇군요. 측도 어떤 자꾸 단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한일 동맹이라는 것, 이 단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장성 출신의 의원들이 얘기를 제대로 풀어나가서 후배 네. 군인들한테 좀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군 장성 출신 두 여야 의원이 아주 치열하게 말싸움을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우리나라 국방 그리고 안보를 둘러싸고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제 얘기를 좀 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국방위에서도 계속 감정 싸움이 이어지고 네. 그다음에 또 사과를 한 해 만에 그런 설전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신원식 국방장관을 출석시켜서 현안 질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여야 간에 좀 그 정리해야 될 일들은 정리를 하고 현안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우리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기밀 유출돼서 우리 인적 정보망이 아주 광범위하게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감정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당면한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조금만 더 붙이면은 김병주 의원이 지금 아직도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득표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본인이 당선 안정권에 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저런 정신 나간 의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재점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절제된 언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 정신 나간이라는 발언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방위에서도 계속 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현안은 뒷전으로 그 정신 나간 발언으로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지금 핵심 쟁점으로 뜨겁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또다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죠. 국회는 오늘 방송 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합니다.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과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무고 탄핵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놓고 윤 대통령의 가미카제식 인사 테러다, 뭐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군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뭐 사흘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 검증까지 하고 이런 인물이 장관급 인사를 맡는 게 적절합니까?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게 드러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그 우리 당 민주당 뭐 김혜경 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분들 다 지금 재판받고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진숙 후보자 더한 법인카드 그 남용, 뭔가 잘못된 사용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장관급 인사에 앉히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마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겠지만 또 그 다른 트랙으로는 그 어제 이진숙 그 위원장이 당선된 직후에 바로 1시간 만에 그 80여 명을 심사해서 바로 그 KBS 이사와 박문인 이사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준숙 방통위원장 임명, 네, 선출이 아니고 임명이었죠. 자, 반박 논리를 네. 좀 들어봐야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탄핵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탄핵의 이유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저께 있었던 회의, 거기에서 2명이 의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 있는 2명, 이진숙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여당이 1명, 그리고 야당이 2명, 이렇게 3명이 추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2명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실상 지금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었던 인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위원으로서 추천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역시 민주당에서 추천이 들어갔던 인사였는데요. 당시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유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이라는 직이 있었는데 이런 관련된 직이 있었을 때는 3년 안에 이렇게 방통위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최민희 당시 후보자가 본인이 후보자에서 사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더 이상 후보를 추천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최민희 당시 후보자, 이제는 과방위원장이죠. 이분 본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5명 체제에서 2명밖에 지금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의결을 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가져야 하는 민주당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거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임이었던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은요. 탄핵안이 보고되자 자진 사퇴를 했었죠. 사흘간의 청문회를 거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통위 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함 대통령 윤석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당에서 탄핵안을 예고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 2인 체제도 위법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제 저렇게 시간을 두고 봅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저희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헌재 판단을 기다려보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버티기 때문에 스텝이 좀 꼬인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일단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게 자체가 김이 빠집니다. 증인을 새로 채택해야 되고 이준숙 위원장이 증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새로 진용을 갖춘 박문진에서 MBC 경영진 교체를 하는 것 이거를 또 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저거를 막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의 속내인데 또 한 가지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와서 이 국민들이나 다른 여론에 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스텝이 꼬여버렸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게요.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탄핵 소추를 하는데 피청구인도 거리낄 게 없으면은 그 탄핵 심판에서 이 탄핵 소추가 이유 없다는 걸 확인해 받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법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2인 체제에 관해서 지금 야당이 계속 반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앞서 강전혜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5명 중에 3명이 공석인 것은 야당이 지금 국회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통위법은 몇 명 이상 출석해야지만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재적 의원을
지난 5월 23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현재의 재적 인원을 말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즉, 현 인원이 2명이면은 2명이 재적위원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2인 체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헌재에서 이번 기회에 이 논란에 불씨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고, 이 탄핵 중독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하게 흐름을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가 조속하게 판단을 내려서 이런 탄핵 소추가 남발되는 흐름을 좀 차단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네. 자, 일단 송 의원님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국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은 단어죠.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야권이 발의한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여당의 모습 잠시 보시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당분간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죠. 이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있는데 당시에 내가 이번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저걸 앵글을 바꾸면은 다른 앵글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의심해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국민의 선택 위해서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야당이 쟁점 법안을 발의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결국 마무리는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 행사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 이게 지금 무한 반복의 굴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8월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예정이잖아요. 8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가 복원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22대 국회 내내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데요. 정치가 복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박수민 의원의 필리버스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진보가 제기한 문제에 공감하지만 보수의 그 제안 대안도 진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박수민 의원 같은 생각을 갖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저런 제스처, 저런 발언, 전 매우 바람직한 필리버스터 발언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정치가 해법을 찾아가는 자세로 전환을 해야 국민들께 계속 필리버스터가 아닌 다른 모습,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얘기해 주신 박수민 의원의 발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와서 좀 들어야죠. 여야 의원들 지금 자리 다 비워놓고 나가서 다른 업무 보지 않습니까? 자, 국민들은 더더욱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래 가면 안 될 듯합니다. 정치권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수민 평론가님은 남아서 더 좋은 말씀 주십시오. 세 분과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포트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 자동차에 불이 나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폭발한 건데요. 주차장에 있던 차량 70대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금세 주변을 뒤덮고 폭발과 함께 차량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상에 설치된 환풍기에도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오전 6시 15분쯤. 검은 연기는 금세 단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옥상과 베란다 등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됐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갔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바로 그냥 집에 올라와서 와이프 데리고 그냥 내려온 거죠. 소방대원들은 주차장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자 호스를 들고 들어가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5시간 넘게 지난 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난 화재로 환풍기는 이처럼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큰 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주민 2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불이 주차장 일대로 번지면서 차량 70여 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재가 난 전기차는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에 접근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연기가 다 불나잖아요. 그래서 화재 원인을 국가수에서 정밀 감식할 거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가 또 함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어느 외딴 시골 창고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이게요. 외딴 시골의 창고에 있는 슈퍼카들의 모습입니다. 얼추 봐도요. 대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자동차들이 보이고요. 저 가운데는 한 대에 70억이 넘는 슈퍼카도 눈에 띕니다. 뭐 빨간색 스포츠카는 세계에 몇 대 없는 한정판 스포츠카라고 하는데 저게요 모두 13대가 창고 안에 저렇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돈으로 따져보면 구매 가격 기준으로 무려 200억 원이 훌쩍 넘는 가치라고 하는데 저 자동차의 주인 누굴까요? 알고 보니까요. 코인 사기로 800억 원대 사기를 친 이 40대 남성의 이 보관 자동차였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물품의 영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 압수를 했다라는 것은 저 차량들이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산 것들이 아니고 네. 불법한 자금으로 이제 차량 구매를 한 것이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일명 코인 왕으로 불리는 존 버킴이라는 이 40대 남성이 시골 창고에 숨겨둔 이 슈퍼카들이었습니다. 일명 이제 사기 코인을 발행을 해서 스캠 코인을 발행을 해서 시세 조종을 하고 그렇게 편취한 돈으로 사실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만 18,0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만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네. 불법한 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하고 그 이후에 가격을 허위 호재를 남발하는 식으로 해서 띄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에게 다 팔아 넘기고 본인은 그 수익을 다 손에 쥐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발부가 돼서 현재 인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저 수많은 슈퍼카들 결국에 검찰이 압수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존 버킴이라고 알려진 이 박모 씨는요. 코인 왕으로 불리면서 슈퍼카는 물론이고 값비싼 시계 같은 것들을 본인 SNS에 올리면서 그렇게 돈 자랑을 해왔다고 합니다. 결국엔 덜미가 잡히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으로 몰래 도망을 가다가 검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이제 사기 행각이 발각이 되자 저렇게 밀입국을 하려다가 사실상 덜미를 붙잡혀서 목포 해경에 붙잡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검거되는 당시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밀입국 브로커를 통해서 사실상 밀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해경이 바짝 뒤쫓아가는데 이제 성공을 한 것이고요. 네. 결국에는 저렇게 밀항에 실패를 하고 목포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실제 이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만기 출소가 7월 17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도망가는 것을 시도한 사람들은 또다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만기 출소 일자인 7월 17일에 딱 맞춰서 다른 혐의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실제 법원에서도 7월 17일에 딱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바로 또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피해자도 워낙 많고 피해 규모가 큽니다. 근데 검찰이 아까 자동차만 압수했는데 200억 원이 넘는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을 좀 더 뺏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까?
사실상 이제 이 사람의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 확인한 재산이 저렇게 슈퍼카드 한 200억 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혹시나 차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지금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되어 있는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은닉한 재산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 역시 추징 물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불법으로 모은 자산 검찰이 또 샅샅이 뒤져갖고 다 압류를 했으면 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한창입니다. 7말 8초라고 하죠. 휴가철을 맞아서 그런데 몇몇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골머리를 앓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공항이 휴가철에는 아주 북적이는 곳인데 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차를 막아놓고 휴가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네. 짓입니까?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해공항 쪽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터미널에 도착을 하려고 할 때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버스도 지나다니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차량이 주차가 불법으로 돼 있으면서 여기에 막혀가지고 버스들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또 벌어지고 네. 있거든요. 아마 이분들도 이제 사실 휴가철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만석이 돼서 차를 댈 수는 없는데 비행기 시간은 다가온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냥 저기다가 차를 대버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빼려고 하면 또 그분이 귀국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네.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앞에 누가 차를 대놓으니까 그 뒤에 또 누가 나도 좀 아하. 대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길을 막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항 리무진 버스라든지 이런 네. 이런 버스들도 지나가지 못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차량을 이제 견인을 하긴 하는데 수소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하고 또 견인 방법이 또 달라요. 네. 그래서 또 제때 빨리 견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 차 가운데 한 대는 또 어제 기사 난 내용에 따르면 내일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도착해서 차를 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차량, 또 그 차 때문에 뒤에 줄줄이 서 있는 다른 차량들까지 영향을 끼쳤죠. 이 불법 정차나 주차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일단 사람들의 불편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운행하면서 얼마나 좀 불편하세요? 한없이 불편하죠. 이래서면 안 돼. 공공의 장소에서. 견인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주가 내일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해외에 갔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뭐 불법 주차 위반 딱지 하나만 떼면 끝인 건가요? 사실상 지금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1일에 하루에 이제 과태료가 4만 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뭐 4일 휴가를 간다. 그러면 사실 16만 원의 과태료를 내가 부담하더라도 나는 그냥 떠나겠다 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루에 우리가 매길 수 있는 그 과태료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더불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 수소 차량의 경우에는 네 바퀴가 함께 들려야 되는 그 견인 방법 때문에 지금 너무 경계석에 붙여놔서 견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라면 이제 보조적인 어떠한 장치를 설치를 해서라도 저기에 아예 주차를 못하게끔 막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김해공항 자체가 이 주차장 자리 자체가 5,300개가 이제 넘는다라고는 네. 하는데 그게 그 공항 규모에 비하면 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좀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갑자기 든 궁금한 건데 시내에 가다 보면은 어떤 불법 주차 차량에 주차 단속 요원이 와서 딱지를 붙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와서 그 위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제가 한 서너 장이 붙어 있는 차도 봤거든요. 그거랑 저거랑 다른 건가요? 비슷한 일종의 과태료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량에 역시도 하루 이제 과태료 처분 부과 처분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딱지를 붙이게 되면 그 금액을 모두 다 더해서 사실 내야 되는데요. 네. 시민의 불편함의 측면에서는 과태료 액수도 액수지만 사실은 빨리 이 차량이 그렇죠. 견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휴가철을 떠나면서 특히 해외여행 또는 제주도나 뭐 가까운 멀리 부산을 가실 때 비행기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특히 국제선을 타게 되면 국제선을 타게 되면 안에서 기내식을 주는 거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라면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기내식 라면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이달 중순부터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석에서만 중단을 하는 거고 비즈니스나 1등석에서는 계속 라면을 준다는군요. 네. 사람들 저 라면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텐데. 네. 이 좀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뭐 항공사 쪽에서는 이유는 있습니다.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는 좌석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면을 제공을 안 하는 이유는 뜨거운 물이 이렇게 쏟아지거나 해서 화상 사고도 실제로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공을 안 하지만 비즈니스석은 이제 좌석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제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음식이라는 게 특징이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석에서 조금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냄새가 앞에서는 라면 냄새가 나고 그거 못 참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 고객분들이 또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네.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라면을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게 최근에 난기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비행기가 자주 흔들리거든요. 옛날에는 난기류가 보통 이제 뭐 번개가 친다거나 이럴 때 난기류가 생기는데 그 난기류는 예측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생기는 비행기의 난기류는 청천 난기류라고 해서 맑은 하늘인데도 난기류가 갑자기 생기는 거고 이게 1979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한 50%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또 특히 동아시아 쪽은 제트기류가 강해서 이런 청천 난기류가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내부에서의 식사 풍경은 앞으로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근데 다만 비즈니스석에는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기는 난기류가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같이 난기류지. 물론 이제 약간 자리가 넓고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박탈감을 느끼는 거는 이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한항공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냈더군요. 내용을 보니까 라면 서비스를 중지하는 대신에 다른 맛있는 간식들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을 시켜드리겠다라는 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떤 맛있는 또 대체 간식이 있을지 한번 직접 타봐야 알 것 같네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동 학대와 폭력, 이런 소식은 좀 안 다뤘으면 싶은데 끊임없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내부 CCTV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요. 한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챕니다. 그러자 보육교사가 아이를 밀칩니다. 그리고 이불로 돌돌 감싸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이번에는 식탁에 앉아있는 아이가 뒤로 넘어집니다. 아이가 울고 있지만 보육교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밀쳐버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식판을 아이의 입에 대고는 음식을 억지로 우겨 넣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지금 화가 나는 게요. 저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대여섯 살 어린이들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말도 못하는 2살 정도밖에 안 된 영유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룰 수 있을까?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내부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 교사도 알고 있을 텐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런 행동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신고가 접수가 돼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런 학대 정황들이 담긴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이 해당 교사의 경우에는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아이를 내동댕이 친다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이 매트에 이렇게 아이를 돌돌 말아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태권도장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어린 아이, 정말 제대로 앉거나 본인이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저런 아이를 이 이불로 돌돌 말아놓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식판을 아이 입에 대고 우겨서 넣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명백하게 아동 학대 행위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피해 아동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창밖으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를 지르는 소리였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죠. 저는 곳에 계속 보내고 몰랐었으니까요. 장시간 방치되는 거는 물론 신체적으로 아이를 강제적으로 잡고 끌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원장은 몰랐다라고 일관해요. 그리고 교사들은 과했대요. 학대는 절대 아니래요. 훈육이래요.
자,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치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우리 정말 김치 없이는 해외에서 못 살죠. 그런데 미국 프로야구 한 구단에서요. 모든 선수들이 가슴에 큼지막하게 김치라는 글씨가 써있는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저게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입니다. 저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지역에서 한국문화유산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팀은 이제 마이너리그의 AA 팀이죠. 몽고메리 비스키츠라는 팀이거든요. 이 몽고메리 지역에 2005년에 현대차가 현지 법인 만들어서 진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이후로 한국 문화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을 겪었었고, 그리고 2021년부터 한국문화유산의 밤이 네. 만들어져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올해는 이렇게 김치라는 이런 유니폼을 또 만들어서 입게 됐고, 등 번호에는 또 배춧잎이 들어가 있는 한국 문화하고 굉장히 친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김치가 지금 대미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건강식품이고 또 유산균 식품이고 이런 뭐 비건 식품에도 해당하고 이런 트렌드에 또 맞게 잘 적응이 돼가지고 네. 상반기 대미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증가를 한 그런 이제 김치의 파워를 한 야구팀을 통해서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K푸드 열풍 전 세계적이죠. 파리올림픽에서는 떡볶이 500인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치 유니폼을 입은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소식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형 수영장이 들어섰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광화문 광장에 수영장을 만들었는데요. 무더위를 피해서 물가를 찾아온 아이들로 하루 종일 붐비고 있습니다. 시원한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하게! 길이 40m, 폭 6m의 대형 물놀이장이 도심 한복판에 생겼습니다. 더위로 지친 아이들은 첨벙첨벙 물놀이에 금방 신이 났습니다. 높이 3m에서 내려오는 워터 슬라이드는 단연 인기 장소. 안전요원의 구령에 맞춰 여름 스릴을 즐깁니다. 원래 여기 사람 지나다니는데 빨리 여기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큰 게 생기니까 처음 봤을 때 기대되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파라솔과 야자수나무를 설치해 피서지 분위기도 연출했습니다. 지난해 68만 명이 찾은 서울 썸머비치가 올해도 광화문 광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치 인형 등 서울시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도 즐길거리 중 하나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개장 전부터 사전 예약 신청자 2,200여 명을 넘어서며 여름을 대표하는 도심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영장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멀리 피서 가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도심 광화문에 오셔서 이 즐거운 시설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 썸머비치는 오는 11일까지 열립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오부제를 운영하며 회차당 최대 25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수영복과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신발은 아쿠아 슈즈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경마장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로 변신한 곳이 있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은 오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블루밍 워터 페스티벌을 선보입니다. 물놀이장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어린이 승마체험, 경마공원 투어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용 요금은 오전과 오후 각 5,000원입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2024 자원봉사 나눔문화 프로젝트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나눔문화 프로젝트는 수원 새벽빛 장애인 야학을 돕는 전략형 프로젝트와 다문화 가족 등을 지원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5개 등 6개 프로젝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나눔문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 22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 태백에서 펼쳐지는 국내 대표 여름 축제인 2024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발원지 태백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선선 워터나이트, 수계도시 예술공연, 선선 맥주 페스티벌 등도 열립니다. 뉴스에일 라이브에서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민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95번째 손님입니다.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님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불러주셨고 정말 영광입니다. 네, 자 의장님, 이 얼마 전에 부산과 울산, 경남시의회가 연합회를 발족시켰어요. 네네. 자, 지역의 시의회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 이례적인데 이유가 뭡니까? 요새 그 지방에는 이 연합하는 것이 붐인 것 같아요. 뭐 대구, 경북, 호남권, 충청권이 다 연합을 하는데 과연 그 해당 지역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 경남의 통합 관련하고 무려 70% 시도민이 몰라요. 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가 55고 찬성이 45다. 이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가 상계시도 의회가 연합을 해서 나서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갖다 형성 필요도 있고 그리고 상계시도가 처해 있는 현안을 또 공동 대처할 필요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의회가 주도를 해서 한 1년 반의 노력 끝에 저희들이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세 개 시의회가 논의할 수 있는 현안 가운데 지금 한 가지가 지역 소멸 위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 부산이 지금 전국 광역시 최초로 지역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논문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부산만 일단 소멸 위험이라고 경고등이 지금 켜졌고요. 근데 지금 뭐 대구, 대전, 울산 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우리 출산율이 학교 출산율이 낮다고 보니까 그렇죠. 이게 2.1이 돼야만이 현상을 갖다 유지를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0.6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0.7이니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산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이 안심을 했으면 또 안 되죠. 서울은 0.5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도시 인구 집중도를 해소해야만이 획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수도권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이 선진국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마음 열고 과감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요. 그냥 근소도시, 다른 근소도시면 모를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가 부산 아닙니까? 근데 부산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까 위기의식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 위기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적절한 해법을 내놔야 될 텐데 구상하신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부산 입장에서는 부산과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그리고 도시 사이즈가 거의 똑같은 데가 싱가포르가 있죠. 그런데 싱가포르와 부산이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 총 생산량이 무려 싱가포르이 부산보다 6배가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한 이양들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을 갖다가 부산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좀 그런 권한 이양이 된다 그러면은 부산 스스로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각 지방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들어보니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길래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지금 부산의 미래는 결국 부산은 물류 도시입니다. 항만이 전 세계 탑2에 들어가는 항만을 갖고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류가 몸이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금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주면은 결국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그리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게 아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은행 지금 계시는 분들이 서울보다는 부산 오면 사실 불편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걸 안 옮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공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좀 네. 함께 느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게 물류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한데 부산을 유독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산과 인천,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량의 80%가 부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부울경 시의회가 연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많이 그렇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상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의회의 위상?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머지않아 입법권조차도 그러니까 국민에게 가장 실생활에 필요한 입법권조차도 수도권이 50%가 넘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활성화돼야만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민 부산시 의회 의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는 여전한 가운데 오전부터 수도권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부는 오후까지 비가, 남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납니다. 주말에도 폭염 속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중부의 비는 경기 북부의 최대 40mm로 가장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에는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입니다. 오늘 폭염경보가 더 확대됐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은 서울이 28.2도, 강릉이 31.4도로 열대야도 이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32도, 대구 37도로 찌는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찜통더위 속에 남부 곳곳에 소나기입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덕수궁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를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